연방 정부가 틱톡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는 가운데 명문 대학들 사이에서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올 4월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박탈당하는 주민들이 1,500만 명 이상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초부터 총기 난사 비극이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를 위한 의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가 중후범죄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다 함께 식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춘절 기념 행사가 이틀 연속 진행될 예정인 시카고에서 경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순찰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 대학들이 종종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계정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오기도 했는데요. 연방주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명문 대학들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사립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위스콘신 대학교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4만 명가량의 교직원을 두고 있는 위스콘신 대학교 시스템의 마크 피치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스템 장치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는 여자 배구팀을 위한 계정을 포함해 여러 개의 틱톡 계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사생활,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주정부 소유의 휴대전화 등 기타 장치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밖에도 오번 대학교와 오클라호마 대학교, 아칸소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등 미 전역의 많은 대학이 최근 몇 주 동안 틱톡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대중강경파인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는 이미 미국 연방정부의 컴퓨터 등 단말에서 사용과 다운로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는데 홀리 상원의원은 이를 확대해 미국 전역에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명했습니다. 이런 홀리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틱톡은 틱톡의 전면 금지 주장이 국가 안전 보장, 나아가서 데이터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상 위해 등 관련 업계의 광범위한 문제에 단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6년 중국에서 출시한 틱톡은 다음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으며 지난 6년 동안 20억 건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연방정부에 이어 전국 주정부 차원에서도 퇴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약 31개 주정부가 공무용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틱톡 사용을 막은 31개 주 가운데 9개 주정부는 위챗과 알리페이 등 다른 중국 앱에도 사용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연방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대출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총 소득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단 안젤라 리오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면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뉴욕주의 24개월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지라며 수혜 자격이 되는 뉴욕 주민들에게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Get on Your Feet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뉴욕주 사회 초년생들이 경제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은 뉴욕주에서 최소 12개월간 합법적인 거주 상태를 유지한 주민 중 뉴욕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연 총소득이 5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소재가 반드시 뉴욕주여야 하고 대학 졸업을 2014년 12월 이후에 한 사람에 한합니다. 이어 뉴욕주는 프로그램 적격 대상자를 위해 직접 연방정부에게 24개월간 대출금을 갚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자들은 뉴욕주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추후 학자금 대출 최대 상환을 소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뉴욕주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대출 총 금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뉴욕주에 투자한 젊은 주민들에게 뉴욕주 Get on Your Feet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인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공화당 집권주들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소송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현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올 봄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하는 주민들이 1,5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2월 연방정부 새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각 주정부들은 올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1,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박탈을 금지하고 혜택을 보장해주는 보건 비상법을 만들어 그간 저소득층을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새 예산 법안을 마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올 4월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의 혜택을 보장해오던 법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미전역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약 20%가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보험 수혜 혜택 상실로 인한 대규모 피해 급증과 무보험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에서 약 107만 명, 그리고 뉴저지에서 약 35만 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가입자는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이나 오바마 케어의 어포더블 케어법, 아동의 경우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최극빈층, 집 주소나 인터넷, 전화 연락처조차 불분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자 국민들은 그 날짜가 가까이 오면 자신의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또 가입 확인 여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초부터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를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에 걸친 총기 폭력의 재앙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 학교, 직장,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발의한 돌격 소총 금지 보고안을 언급하며 빨리 서명하도록 가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돌격 소총은 많은 총탄을 빨리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으로 대용량 탄창과 함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민간용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1993년 제정해 1994년부터 시행했지만 총기업계의 끈질긴 로비와 보수 진영의 지속적 반대 속에 2004년 폐지됐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총기가 너무 많아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며 총기 안전을 위한 입법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보수 진영은 수정헌법 2조 등을 들어 개인의 총기 보유가 타협하지 못할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인 하프문베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11명이 희생된 지 이틀 만입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를 24일 현재 40건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하루 1건에서 2건씩 총기 난사가 발생한다는 통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서 올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총기 난사로 70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갈수록 늘어난 혐오 범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다양한 인종과 계층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Breaking Bread, Building Bonds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인종이 서로 화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시행하는 Breaking Bread, Building Bonds 제도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약 1,000번의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로 다양한 커뮤니티와 인종으로 구성된 팀원들이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된 프로그램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증오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데서 생기는 범죄이자 바이러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과 빵을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새롭게 런칭하는 Breaking Bread, Building Bonds 프로그램에는 약 1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지역사회 리더 및 기업이 참여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전문기관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코칭에 나설 예정으로 저녁 식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과 월요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중국계 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는 중국 춘절 기념 행사가 이틀 연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은 행사장 인근에 경찰 배치를 늘리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중국계 커뮤니티 2곳에서 잇따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만 10명이 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예정돼 있는 중국계 이민자들의 춘절 기념 퍼레이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가 열릴 각 지역단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북부의 업타운과 남부 차이나타운에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차례로 치러질 예정인 음력 설 퍼레이드 현장에 대한 보안과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으며 안전을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서는 등 시카고 내 치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내부적으로 어떤 위험 요인이 발견된 건 아니지만 최대한 경찰 배치를 늘려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중국 커뮤니티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춘절 기념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라며 그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차이나타운의 춘절 기념 퍼레이드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대면 행사가 중단됐었지만 올해 3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 차이나타운을 지역구로 하는 중국계 니콜 리 시의원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며 지역사회에 자부심을 갖고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가 연방 지원금 2억 3,400만 달러를 투입해 1월에도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에게 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추가 혜택을 지급했던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2월 말로 종료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는 추가 혜택 없이 기존 혜택만 지급됩니다. 또 현재 수혜 자격만 충족하면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것과 달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뉴저지주 하원 소위원회는 푸드 스탬프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에서 $95로 2배 가까이 높이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임시 고용 노동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기업이 해고한 임시 고용 노동자 수는 1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3만 5천 명이 해고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시직의 감소가 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2021, 2022년 사이에 일부 업종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직을 크게 늘렸는데 이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회사 코너스톤 빌딩 블랜드의 로즈 이 CEO가 전국 제조업협회 이사장에 선임됐습니다. 로즈 이 이사장은 협회 운영과 정책 개발, 법적 결정, 사업장 문제 해결 등을 지휘하게 됩니다. 전국 제조업협회는 1895년 설립됐고 관련 회원사는 14,000곳이 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제조업체 연합체입니다. 이 이사장은 북미 최대 빌딩 외장재 제조 회사인 코너스톤을 지난 2021년 9월부터 경영하며 포춘 1000대 기업의 첫 한인 여성 CEO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비영리 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비즈니스 개발센터가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과 실적을 보여준 경영인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2022 피너클 어워드를 받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발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수용할 뉴욕시의 5번째 구호센터가 오늘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에 개장했습니다. 이곳의 수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의료 서비스와 음식, 세탁 등 다른 4개 구호센터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히 현재 수용 한계에 다다른 맨하탄 왓슨 호텔 구호센터에서 머물고 있는 망명 이민자 가운데 독신 성인 남성들만 분류해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 구호센터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왓슨 호텔은 어린 자녀가 있는 망명 신청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4만 1,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으며 이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의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